요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이게 실화인가 싶을 정도로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희 부부가 겪은 일들 또한 이제 누군가에게 말해줘도 믿지 못할 드라마 같은 일들이라 한번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제가 결혼 생활한 지도 어느새 벌써 23년이나 되었네요. 저는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아내와 저는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행복한 부부로 보이지만 23년 전 처음 결혼했을 때만 해도 절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 저는 정말 빈털터리 그 자체였어요. 제가 가진 거라고는 꿈밖에 없었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밥을 안 굶으면 다행이던 집안의 막내였으니 공부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큰형만 공부를 열심히 했고 집안의 모든 것은 큰형에게 맞추어져 있었거든요. 거기다 저희 집은 양반 집안이었습니다. 맨날 아버지께서 술이라도 한 잔 드시면 평양의 땅 문서에 족보를 펼치며 통일만 되면 우리 집안 일부를 다시 되찾을 수 있다고 큰 소리로 고래고래 말씀하시며 양반의 채통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고 말했지만 현실은 집안의 쌀이 떨어져 밥 한 번 제대로 못 먹을 때가 많았죠. 아니, 제가 태어나기 전에 부자면 뭐합니까? 과거의 영광이죠. 일도 제대로 할 줄 모르던 선비 노릇이나 하던 아버지를 대신해서 어머니가 아주 독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시며 저희 자식들을 모두 먹여 살리셨죠. 그러면서 어머니가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니네 큰형이 그래도 나중에 성공하면 큰형 밑에서 일을 하라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기에 저는 꼭 큰 돈을 벌고만 싶었습니다. 집안의 막내라서 희생했던 기억들이 저에게만은 좋은 기억들이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희생을 강요받았지만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저의 큰형은 별로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었으니까요. 집안에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돈을 밥솥에 마치 누룽지 긁듯이 지원을 받아 결국 혼자 대학을 가고 대기업에 취직하자 큰형은 이렇게 구질구질한 작은 집은 도저히 자기가 살기 싫다면서 집을 나가버렸거든요. 그리고 집에 잘 오지도 않고 지 혼자 버는 돈으로 깔끔한 집을 구해서 살더니 결혼할 때가 되어서야 집에 다시 나타나 돈을 좀 지원해달라며 찾아오던 놈이 바로 저희 형이었어요. 그 이후 결혼하고 나서도 집에 돈 한 푼 안 가져다주고 처가살이만 하더니 명절날에 와서도 돈이 아깝다며 조카들에게 용돈조차도 안 주려던 그런 인간 말종. 그래도 우리 부모는 큰형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는 형한테 매일같이 전화하며 밥은 먹고 다니냐던 우리 부모를 보며 저는 20살 때부터 대학은커녕 일을 하며 살았어요. 정말 닥치는 대로 가리지 않고 일이란 일은 다 했던 것 같네요. 그러다 20대 중반에 이르고서 사업을 해볼 거라고 덤벼들었습니다. 사실상 사업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과일 도매 시장에서 과일을 떼어다가 시장에 팔아보고 과자도 팔아보고 온갖 일들을 다 했는데 안정적이지도 못하고 저도 어린 나이에 사업 경험도 전혀 없던 터라 남 밑에서 일하던 때보다 오히려 돈이 더 안 되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부족한 경험을 채우기 위해 어떤 일을 해서 경험을 쌓아볼까, 진정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하다가 들어가게 된 회사가 바로 납품회사였습니다. 구청과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을 상대로 납품을 하는 이곳은 공사도 해주며 물품 자체까지 납품을 하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제 나이 25살에 제가 일하던 회사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상고를 나와 회사 격리로 일하던 23살의 여자였었고 저랑 마찬가지로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었죠.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고 아버지는 아내가 20살이 되기 전에 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홀어머니랑 자기가 회사를 나와서 일을 하고 있고 자기보다 4살 어린 남동생은 아직 고등학생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가 참 좋았습니다. 저랑 처지도 비슷했고 똑부러지는 성격에 회사에서 일도 너무 잘했고 꼼꼼하다고 소문난 여자였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주구장창 아내를 따라다녔어요. 그녀는 남자를 사귀어 본 적도 없다고 하더군요. 15살 때 아버지가 회사에 부도가 나서 그때부터 기사식당 하는 부모님을 도와서 일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는 회사에 취직해서 일했고
자기만의 시간이라는 걸 전혀 가져볼 시간도 여력도 없었다던 그녀에게 나 또한 비슷하게 살아왔다며 한 번만 제발 만나달라고 부탁하고 사정하여 겨우겨우 아내와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무작정 자기한테 이렇게 달려드는 남자는 처음이라며 그런 모습에 제가 싫지는 않았는지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연인으로 1년 반가량을 만나게 되었었네요. 그러다 제 나이도 27살, 아내 나이도 25살이라 우리 이 정도 만났으면 둘이 합쳐서 결혼해서 살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제 계획은 결혼해서 같이 돈 모으면서 살고 이 회사를 독립해 아내가 격리를 맡아주고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키울 계획들을 아주 상세하게 말했었죠. 하지만 저의 계획을 듣더니 아내는 그 일이 절대 만만치 않을 거라며 고민을 했지만 제가 거듭 설득하자 끝내 생각을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있었던 게 바로 저희 부모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집에 말을 하자 아버지께서는 어떤 집안이냐고 물었고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에 대해 간략하게 말해주며 홀어머니의 가난한 집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버지께서는 갑자기 노발대발하며 여자 집안에 족보는 있냐고 물었지만 저는 아내도 그런 걸 모른다고 하자 아버지는 쌍놈 집안이냐며 노골적으로 싫은 기색을 내비치셨어요. 아니, 저희 큰형이 결혼할 때는 며느리 보고 너무 곱다느니 이쁘다니 했지만 그건 저희 형수가 집안이 부자 집안이라 그런 거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족보에 관하여 전혀 운운하지도 않던 분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제 부모님이지만 참 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저는 그래서 부모님께 따지고 들었죠. 그놈의 양반이 지금 세상에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양반이 밥을 먹여주냐고. 아버지는 양반 체면 운운하지만 자식 새끼 밥 한 끼에 제대로 못 먹여서 굶기는 게 어디 무슨 양반이냐니까 아버지는 저를 보고 아니 이런 위아래도 모르는 쌍놈이라며 뺨을 때리기까지 해서 대판 싸우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와 한 달을 회사 근처 여간방에서 지내며 회사를 다니자 부모님께서 회사까지 찾아와서는 마음에 들진 않지만 큰형이 결혼을 그냥 시키라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큰형이 뭔데 부모님 의견을 왈가왈부하냐니까 네 형이 그래도 살면서 배운 것도 많고 공부한 게 많으니 우리 집안의 장남이자 기둥이니까 네 형 의견이 중요하지 라고 말하던 엄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날 큰형은 뭐가 그리 잘났는지 우더른인 척하면서 제 아내에게 이래라 저래라 물어보고 아내도 기분 나빠서 저한테 진짜 당신이 왜 꼭 성공하고 싶어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된다며 집안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오늘만 봐도 알겠다고 저를 위로해주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독립을 했습니다. 양가 집안에서 돈 지원 이런 거는 애초에 기대도 안 했고 실제로도 단돈 10원짜리 하나 받은 것도 없었습니다. 아, 다시 생각해보니 있긴 하네요. 아버지께서 집 구할 때 돈 쓰라고 500만 원을 주셨는데 반드시 갚으라고 저에게 몇 번이나 거듭 말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이자까지 톡톡히 받아가셨네요. 이삿날이 되면 저희가 붙이기 전에 전화가 와서는 이자 도대체 언제 입금하냐며 생색을 내시던 아버지. 그래놓고 저희 큰형 결혼할 때는 3천만 원이나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지만 거진 25년 전 3천만 원이면 지금 돈으로 1억 정도의 가치가 되었을 듯 하네요. 결국 500만 원 다 갚는 날까지 진짜 온갖 생색에 이자까지 다달이 매달 2%씩 받아갔었던 아버지. 지금 생각해보면 대부업체 이자랑 비슷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당시 회사도 그만뒀던 저희 부부에게는 돈 빌리는 게 그리 쉽지도 않았기에 그땐 그게 당연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핑계로 제 아내를 어찌나 그리 못살게 굴었는지 치가 떨립니다. 형수는 단 한 번도 자기 집에 와서 허드렛일 시켜본 적이 없으면서 제 아내는 제가 일하러 나가면 회사에서 혼자 격리 업무 보면서 물건 정리하고 정신없이 밤 늦도록 일하는데 시댁에 일만 생겼다 하면 아내를 불러다 청소를 시키고 음식을 만들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반복되자 저도 이제는 참다가 너무 화가 나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아니 일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러면 기분이 좋으시냐고,
아버지는 부모가 되어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그러시냐고. 그리 일손이 필요하시면 집에서 떵떵거리고 놀고 있는 형수나 불러다 일 시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갑자기 격분하시며 저에게 당장 돈 빌려간 거 갚으라며 돈 빌려간 건 다 해놓고 갚지도 않는 놈이 어디서 성질을 내냐고 하자 저는 화가 치밀어 올라 그동안 모았던 돈에 친구들한테 사정사정해서 빌려서 500만 원을 만들어 집에 가서 마룻바닥에 이런 더러운 돈 가지고 두 번 다시 우리 부르지 말라며 돈 뭉치를 던지고 나왔습니다. 이자는 이자대로 다 받아가 놓고 무슨 생색을 그렇게 내냐며 크게 싸웠었죠. 저는 그 길로 아버지랑 저랑 끝난 줄 알았습니다만 그게 전초전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휴대폰이라는 게 너무나도 고가의 기종이었던지라 저도 아내도 없었고 저 혼자만 삐삐를 들고 다니던 시절이었어요. 그날 영업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니 집에 아무도 없었기에 아내가 대체 어디 갔나 싶었습니다. 회사를 찾아갔지만 회사 문은 다 잠겨 있었고 아내는 도통 보이지가 않더군요. 혹시나 해서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지만 장모님도 아내의 행방을 잘 모르겠다고 해서 저는 다시 회사 문을 열고 들어와 이것저것 자세히 살펴보니 책상이 헝클어져 있더군요. 마치 일하다가 무슨 일이 생긴 듯 혹시나 범죄가 생겼나 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 저한테 삐삐 한번 못 쳤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혼잡한 생각과 걱정이 될 무렵 혹시나 본가에 전화를 걸었더니 어머니가 받으시고는 집에 며느리가 있다는 말만 하고는 끊어버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본가로 미친 듯이 바로 달려가 아내 어디 있냐고 했더니 아버지는 저에게 말하기를 며느리는 남편 관리 제대로 못하고 너란 자식은 부모에게 대드는 호로 자식으로 만든 벌 받고 있다는 헛소리를 하시길래 저는 아내 어디 있냐며 소리치며 눈이 뒤집혀서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현관을 나와 보일러실 쪽으로 가는데 딱 밑에서 어머니 아버지 제발 꺼내주세요 죄송해요 라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진짜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보일러실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고 다시 미친 듯이 뛰어가며 문을 열어봤으나 아내는 보이질 않았고 다시 소리가 났던 곳에서 어디 있냐면서 소리를 지르자 아내에게 당신이냐며 제발 자기 좀 꺼내달라고 하더군요. 알고 봤더니 하수구 밑에 갇혀있던 겁니다. 당시 공사한다고 파놨던 곳에다가 아버지는 아내를 그곳에 집어넣고선 뚜껑을 덮어버린 거였죠. 그곳에서 반성하라면서요. 아내는 그 이후로도 아직도 지금도 어두운 곳에 혼자 절대 못 있습니다. 그날의 충격적인 기억 때문에 폐쇄공포증이 엄청 심각해졌거든요. 저는 화수구 뚜껑을 열자마자 바로 아내를 끄집어냈고 정말 그때는 제가 이성이 끊길 정도로 너무 화가 난 상태여서 다시 집으로 쳐들어가 아버지를 보자마자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아무리 날 낳아준 부모라지만 진짜 주먹이 떨릴 정도였어요. 당신이 나의 부모지만 이제 앞으로 나의 부모가 아니라고 여기겠다. 다시는 서로 연락하지 말고 살자. 내가 죽는 날까지 이 집에 오는 일은 없을 거다. 한 번만 더 제 아내 앞에 나타난다면 오늘 이 납치일을 고소할 거다라고 하고 다시는 얼쩡거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겁에 질린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네요. 아내를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이번 상황에 대한 자초지종을 자세히 들어보니 자기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찾아와서는 무작정 자기를 끌고 갔다고 피할 시간도 없었다며 펑펑 우는데 뭐라 말할 수 없이 비통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내에게 만약에라도 또다시 시아버지가 나타난다면 일단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했고 다행히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아내에게 나타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큰형한테 전화가 와서는 저에게 너 같은 놈은 쓰레기라고 헛소리를 하길래 저도 참다 폭발해서 나 역시 너 같은 인간 형이라고 여기고 싶지 않으니까 네 놈도 내 앞에 나타나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 앞으로도 평생 보지 말고 살자고 했었죠. 그 후로 연락도 안 오고 마음이 좀 편해져서 그럴까요? 저희 사업은 생각보다 잘 되는 수준을 넘어서 너무나도 잘 되었습니다. 초반에 연락 오지도 않던 거래처들이 거래를 다시 하자고 해주시고 경기가 살아나면서 고정적인 관공서 납품도 하게 되어 제가 상상한 이상의 돈들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도 사고 회사 건물도 사고 무엇보다 축복이었던 건 저희 아들, 딸들도 공부를 잘해서 첫째는 의대를 진학했고 둘째는 명문대 경영학과를 갔네요. 그렇게 약 20년을 부모와 가족 얼굴 한 번 안 보고 살았었는데 3년 전에 저희 큰형이 찾아왔더군요. 그렇게 찾아와서 저에게 처음으로 한 말은 부모님이 이제 많이 늙으셨고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그동안 제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 형도 이제 사업하고 싶다는 게 주 목적이었죠. 알고 보니 큰형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집에 형수가 또 사치가 심해서 모아놓은 돈도 없고 애들 학비 생각하면 아직도 벌어야 된다고. 거기다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장례식 비용도 준비해야 되고 제사도 해야 된다고 핑계를 대는데 결국은 자기 사업하고 싶다는 말을 그렇게 뺑 돌려서 말하니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그런 말을 늘어놓는 형을 보며 웃으면서 형에게 말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세월이 흘렀건만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내가 아는 큰형은 진짜 하나도 안 변했다. 만약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장례식은 내가 치러드릴 거고 잘난 형은 그냥 잘난 대로 그냥 살아라. 이제 와서 큰아버지니 할아버지, 할머니 해봐야 우리 애들한테는 생소하기만 할 거다. 수십 년을 나무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쭉 그냥 가는 날까지 나무로 깨끗하게 살자고 말하고 이제 여기서 나가라고 말하니 큰형은 갑자기 얼굴이 빨개져서 욕을 퍼부으면서 나가네요. 그 일도 벌써 3년 전이에요. 이제 저희 부모님 기력이 다 떨어지시고 모은 돈도 떨어져 요양원 비도 없다고 하는데 그 돈이나마 제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남은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요즘에는 그만 이제 용서하고 저만이라도 부모님을 다시 보고 살아야 하는 생각이 문득 들긴 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말 저에게 너무나 믿기 힘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기약한 남자가 있었어요. 저와 남자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10년을 넘게 사귀어서 주변 사람들이라면 다 알만한 그런 사이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피구를 하고 운동장 수도가에서 목과 얼굴을 씻다가 남자친구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때 첫눈에 반했어요. 땡볕 아래 미친 듯이 뛰며 운동을 하고 나서 땀을 뻘뻘 흘리는 남자친구는 수도가에서 물을 세게 틀고 온몸에 물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저도 모르게 멍하게 보는데 남자친구가 몸에 물을 적시다가 그 물이 저에게 전부 다 튄 거예요. 물이 튀었네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화들짝 놀라면서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너무 더워서 물 끼얹다가 옆에 계신 거 못 보고 물 튀겼다고 하며 연신 사과를 하더라고요. 저는 괜찮아요 하고 그렇게 교실로 들어가 한참을 멍하니 그 남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점심시간이 되고 밥을 먹은 뒤 매점에서 간식을 사려고 하는데 아까 그 수도가에서 마주친 남자가 막 달려와 제 어깨를 팍 치는 겁니다. 아까는 정말 미안했어요. 그래도 옷 다 말랐네요. 미안하니까 매점에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하면서 저에게 말을 걸었고 그 이후로 저희 둘은 급격하게 친해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은근한 마음을 숨기고 있던 중 남자친구가 먼저 눈이 펑펑 내리는 날 제가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 저를 데리러 오며 주황 불빛이 은은하게 깊어지는 가로등 밑에서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전교생이 다 알만한 학교 대표 커플이 되었고 그날 이후로 대학, 취업할 때까지 서로의 곁을 지켰어요. 각자 직장을 잡고 사회생활을 하루빨리 경험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들었고 누구 하나 먼저 할 거 없이 저희는 그렇게 결혼 준비를 어느새 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오래된 커플이라 양가 집안에서도 서로의 존재를 알고 응원해 주셨거든요. 과일 도매상을 크게 하시는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는 늘 저희 어머니 아버지 드리라고 신선하고 달콤한 과일 챙겨 먹으라고 하며 그에 가장 알이 굵고 당도가 잘 나온 과일들을 계절마다 보내주실 정도로 정말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한참 저와 남친이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때 일이 터진 겁니다. 남자친구에게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생긴 거였지요. 학생 때부터 있었던 디스크를 남친이 방치해둔 게 화근이었습니다. 방치하고 있던 디스크가 갑자기 터지면서
하반신 마비에 감각 이상이 오게 되었고 단 한 발짝, 발가락 하나까지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오게 된 겁니다. 남친은 응급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청천벽력 같은 디스크로 인한 마비 판단에 급격한 우울증과 엄청난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어요. 두 다리가 멀쩡히 달려있는데도 마비로 인해 걷지를 못하니 하루아침에 뒤바뀐 자기의 삶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거였지요. 심지어는 안 좋은 생각을 할 정도로 정신 상태가 불안했습니다. 저는 제 삶을 전부 다 내던져버리고 남자친구의 회복과 건강에만 사활을 걸었어요. 남친은 나같이 걷지도 못하는 놈 만나서 뭐 하겠니? 우리 오래 사귀었잖아. 나 같은 놈은 그냥 미련도 없이 떨쳐버려. 난 괜찮으니까 지금이라도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 난 아니야. 난 이제 틀렸어. 난 끝났어. 라고 하면서 좌절하고 울부짖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말했습니다. 왜 그래 진짜. 이렇게 허무하게 삶을 끝낼 거야? 나 너랑 결혼할 거라고. 너 아니면 결혼 안 해. 내 모든 거, 내 표정 하나만으로도 내 감정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너 말고 또 있어? 너가 싫다고 해도 난 너랑 결혼할 거야. 빨리 재활하고 운동해서 두 다리 멀쩡하게 내가 걷게 할 거라고. 설령 너가 영영 못 걷는다고 해도 난 휠체어를 끌고서라도 결혼식장으로 들어갈 거라고. 너랑 평생 살 거야. 난 포기 같은 거 안 할 거니까 너도 포기하지 말라고 제발. 이라고 하며 소리치고 울면서 남친을 흔들리지 않게 다시 다잡았습니다. 남친은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기 위해 결국 디스크 수술을 결정했고 다행히 수술 후에 극심한 통증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수술 이후 계속 누워있는 생활과 보조기 착용으로 인해 허리 근육과 기립근, 다리를 지탱해주는 대근육이 전부 죽어 걷지도 기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 이렇게 된 거 이제 벼랑끝까지 왔으니 한번 해보자, 진짜 해보자 하고 누워있고 좌절감에 빠진 남친을 질질 데리고 재활운동, 물리치료 등등 온갖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 남자친구를 보조해주고 일 끝나고 와서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같이 재활운동을 해주는 저를 본 남친은 저의 진심이 느껴졌는지 어느 날 제 손을 꼭 붙잡고 말하더라고요. 나 정말 포기 안 해. 이제 우울 구덩이에 빠지지도 않을 거고 반드시 근육 키워서 당신이랑 결혼하는 날 두 다리로 당당하게 식당 안으로 걸어갈 거야. 알겠지? 약속할게. 이 심장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지킬게. 나 정말 증명할 거고 다시 두 다리로 일어서서 성큼성큼 걸어서 당신한테 안길 거야. 라며 열정이 담긴 비장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자친구의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다시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고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마음에 있던 짐 하나를 덜어낸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걸까요? 산 넘어 산이 또 있었습니다. 회사가 끝나고 남친의 병원으로 가던 중 트럭이 제 차를 박은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트럭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사고였고 저는 왼쪽 허벅지와 발목뼈가 통째로 으스러지고 부러졌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1년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회복까지 걷지도 못하고 바깥을 멍하니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데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보다 몇 배는 힘들겠지 하면서 그동안 미안한 감정, 그리고 내 몸에 남을 흉터들과 모든 게 망가져버린 일상들이 저에게 너무나 무섭게 다가왔어요. 상황이 바뀌어 이젠 남자친구가 저를 응원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반신 마비로 인해 휠체어 생활과 재활운동으로 인해 병원에 오지 못하는 남친은 매일 낮과 밤으로 전화를 하며 말했어요. 아무 걱정 마. 당신이 나 아플 때 그랬잖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나도 지금 포기 안 하고 매일매일 운동하고 근육 키우고 있고 단 한 걸음, 그 한 걸음을 위해 정말 피눈물 나는 고통도 참고 나아가고 있으니까 여보도 절대 마음 우울해하지 말고 힘내. 알겠지? 그리고 여보 태어나면 우리 바로 식날짜 잡자. 여보가 그렇게 원했던 결혼하자. 그날 기다리면서 버티자 우리. 하면서 저를 위로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남친의 그 말에 엄청나게 힘이 되었어요.
꼭 퇴원하면 나도 이쁜 드레스 입고 식장 들어가서 결혼식을 올릴 거야 라는 희망이 가득 찬 미래를 위해 철심을 박는 대수술도 참아내고 살이 찢어질 듯한 재활수술도 다 마치고 무사히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남친은 아직 휠체어 신세였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10년간 한결같이 내 곁을 지켜준 남친이 하반신 마비이든 뭐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남자친구의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 결혼을 진행하겠다고 할 때 저희 집안에서 걱정이 많았어요. 아빠는 아무 말 안 하시고 그저 담배만 피우시며 다리 아픈 남자에게 시집을 가는 딸에 대해 걱정하셨고, 엄마는 너네가 얼마나 10여 년간 이쁘고 귀한 만남을 지속해온지 엄마는 알아. 그런데 엄마는 그냥 엄마로서 너가 너무 걱정돼. 사랑이 식고 정만 남았을 때 그 차가운 현실을 너가 버텨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야. 그냥 건강한 남자 이제라도 만나서 새롭게 시작하면 안 될까? 하는 게 엄마 마음이고 아빠 마음이야. 라고 했지만 저는 말했죠. 엄마, 나 진짜 얘랑 결혼해야 해. 이미 얘랑 내 심장은 하나니까 내가 얘를 떠나면 내 심장도 반 뜯겨나가고 걔 심장도 반이 뜯겨나가서 우리는 살 수가 없어. 힘들고 외로웠던 내 학창시절과 20대를 묵묵히 곁에서 지켜주고 사랑해준 사람이야. 세상에 이런 남자 또 없다고. 제발 엄마 아빠 나 진짜 잘 살게 한 번만 믿어줘요. 허락해줘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끝끝내 결혼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휠체어 신세인 남편 때문에 결혼식 답례품, 헤어 메이크업, 드레스 샵 전부 대부분 저 혼자 알아봐야 했지만 그래도 좋고 감사했어요. 저의 연애사를 알고 있던 고등학교 친구들에게도 청첩장을 쫙 돌리고 그렇게 결혼할 날만은 기다렸습니다. 남친에게 말했죠. 여보 내가 말했지? 나는 여보가 하반신 마비이든 아니든 여보랑 꼭 결혼할 거라고. 휠체어 내가 끌고 가서라도 결혼하고 신혼여행 갈 거라고. 나 이런 여자야 한다면 지켜. 그러니까 여보도 힘내서 운동하고 재활치료 잘 받자. 남들이 걱정하는 거 다 떨쳐버릴 수 있게끔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잘 사는 모습 보이자 라고 했어요. 그렇게 대망의 결혼식 날이 다가오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새벽에 일어나 샵을 가서 드레스와 메이크업을 받고 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신랑과 아내가 같은 샵에서 메이크업을 받으면 좋지 않다는 속설 때문에 시댁 식구분들과 남편은 다른 샵에서 메이크업과 단장을 끝내고 식장에 도착했고요. 다리를 쓰지 못하는 남편은 멀끔한 양복을 입고 하얀 색깔로 특별히 꾸민 휠체어를 타고 나왔어요. 정말 멋있었습니다. 행복했어요. 그런데 시작 20분 전까지도 고등학교 친구들이 오지 않는 겁니다. 얘네들이 못 온다는 소리가 없었는데 왜 안 오지?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그러니까 걱정되고 서운했어요. 결국 식이 시작되고 하객들과 양가 집안 사람들은 전부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도 휠체어를 끌고 시간 내에 맞춰 미리 들어가서 앞에 서 있었고 저는 드레스룸을 활짝 열고 사뿐사뿐 걸어가며 모든 사람의 환호소리와 함께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빠의 손을 잡고 휠체어를 타고 있는 남편이 있는 곳으로 걸어 나가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남편이 휠체어를 박차고 제 이름을 크게 부르며 성큼성큼 달려오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저를 번쩍 안고서 앞에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면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뭐야, 지금 나 꿈꾸는 거야? 하고 어벙벙해 있는데 갑자기 결혼식장에서 안 보였던 고등학생 동창들이 무대 위로 우르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팡 하고 앞에 있던 불이 꺼지고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남편은 고등학교 동창들 가운데 서서 친구들과 함께 사랑의 노래와 춤을 추며 마이크를 잡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당신 교통사고 당하고 1년 동안 누워있을 때 나도 근육 재활운동 엄청 열심히 해서 한 걸음 두 걸음 그러다 결국 걸을 수 있게 되었고 희망이 생기자 정말 하루에도 몇 시간씩 재활운동을 해서 지금 이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 나 당신한테 깜짝 놀래키려고 부모님에게도 비밀로 하고 이벤트 하려고 진짜 우리 사이 알고 있는 동창들한테만 말해서 결혼식 날까지 일부러 휠체어 타고 당신 속인 거야.
당신 나 기다려줘서 고맙고 이제는 내가 당신의 두 다리, 심장이 되어줄게.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평생 함께하자 하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그리고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과 함께 엄청나게 벅차고 행복했어요. 남편이 휠체어를 박차고 일어나 저에게 성큼성큼 걸어서 오는 그런 드라마 같은 일이 눈앞에 펼쳐진 하객들은 환호를 지르고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완전히 눈물바다가 되었고 무엇보다 시댁 어른들께서도 몰랐던 상황이었기에 정말 너무 놀라시고 아들이 다시 걸을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해하시며 뜨거운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말 그날의 결혼식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의 연속이자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는 내내 사람들의 환호성 그리고 박수가 끊이지 않았고 모두가 울고 웃느라 화장이 다 번지고 얼굴에 눈물 범벅이 된 채로 사진을 찍고 정말 잊을 수 없는 최고의 날이 되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동창들은 우르르 저에게 와서 그동안 너한테 숨기느라 죽는 줄 알았어. 우리가 너 놀래키려고 일부러 결혼식장에 일찍 왔는데 1층 비상계단에 숨어있고 난리도 아니었다. 진짜 니네 커플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유명하더니 이렇게 맺어지게 되었으니 정말 너네는 잊지 못할 커플이자 부부가 될 거야.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하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의 얼굴을 붙잡고 엉엉 울었네요. 왜 말 안 했냐고, 진짜 이러기 있냐고 하며 가슴을 퍽퍽 치며 정말 너무 감동해서 추스리지 못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너무 짜릿한 기쁨과 행복감이었어요. 남편은 꼭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 두 발로 걸어가서 당신 양손 잡고 식장에 들어간다는 그 약속 지키고 싶었는데 이렇게 지킬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뻐. 나 믿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할게 하며 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교통사고로 내가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재활훈련으로 남편이 걷게 될 수 있었는지는 꿈에도 몰랐기에 정말 저에게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남편은 지금 다시 건강하게 직장을 다니고 항상 퇴근하면 꼭 헬스장에 들러 운동을 할 정도로 튼튼해졌어요. 저와 남편은 모두 건강을 잃어서 절망에 빠진 적이 있었기에 지금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게 감사하니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하네요. 건강을 잃는 게 얼마나 극한의 고통과 절망을 가져오는지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기에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운동 열심히 하고 긍정적으로 남은 삶을 남편과 이쁘게 꾸려나가려고 해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는 이기적인 저희 시어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위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 저와 저희 남편을 잠시 소개하자면 둘 다 회사를 다니고 있고 연봉은 제가 더 많아요. 이 부분은 제 자랑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시어머니의 이기적인 행동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는 부분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댁에 처음 갔을 때 시어머니가 저에게 너는 연봉이 얼마니? 그리고 모아둔 돈은 얼마니? 라고 물어봤어요. 질문에 제가 제 연봉에 대해서 말하자 시어머니는 손바닥으로 무릎을 탁 하고 치시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이 고생을 덜 하겠구나 라며 좋아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남편보다 연봉이 더 많다고 해서 남편을 무시하거나 그러한 부분은 전혀 없었어요. 요즘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남자는 가장이니까 돈을 벌어야 하고 여자는 집안에서 살림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었어요. 이기적인 시어머니는 제가 돈도 많이 벌어오고 집안 살림도 여자인 제가 당연히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러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모든 것은 평등하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교육을 했고 부모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얼마 후 저희 신혼집에 방문한 시어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남편을 보고는 우리 아들 키울 때 정말 귀하게 키웠는데 설거지가 웬 말이니? 네가 우리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아주? 라며 대성통곡을 했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오히려 놀라웠어요. 아들이 설거지를 한다고 대성통곡을 하다니요. 제가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에게
설거지는 여자가 하는 거지. 지금 이 행동은 한 집안의 가장을 욕보이는 행동이다. 라며 어마어마한 잔소리를 했어요. 그런 어머니에게 남편은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는 집안일을 공평하게 하기로 했어. 그리고 따지고 보면 수민이가 나보다 돈도 더 잘 버는데 내가 더 해야지. 라며 제 편을 들어줬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말에 오히려 더 화를 내며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나는 이 꼴 못 본다. 어디 남의 아들에게 설거지를 시켜? 라며 노발대발하셨어요. 그때는 그런 시어머니와 길게 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선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몇 번이나 이해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껏 그렇게 살아온 시어머니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 뒤 식기세척기를 샀어요. 사실 시어머니 보란 듯 산 것은 맞지만 설거지 때문에 모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면 식기세척기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러한 사소한 일로 시어머니와 다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식기세척기를 본 어머니는 저에게 또 화를 내면서 여자가 게으르면 집안이 망하는 것인데 도대체 너는 어떻게 이렇게 게으른 것이냐? 라는 말을 했고 그런 어머니의 말에 저도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저와 똑같이 일을 하는데 저만 설거지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머님이 아들 설거지하는 것은 못 보겠다고 해서 식기세척기를 샀는데 뭐가 문제인 거죠? 제가 제 돈 주고 산 건데요. 라고 말을 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네가 지금 우리 아들보다 돈을 많이 번다고 유세 부리는 거니? 라며 저에게 되바라졌다며 혀를 차면서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부분을 그냥 그렇게 넘어가게 되었는데 정말이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비하면 그러한 부분은 정말 사소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시댁의 제사가 1년에 4번 정도 있어요. 명절까지 합하면 6번이겠죠. 거기다 시댁 행사까지 합하면 시댁에 방문하는 날이 적은 편은 아니었어요. 물론 저도 시댁 제사나 행사에 다 참석을 하면 좋겠지만 회사를 다니다 보면 어느 날은 참석을 못하는 날도 있게 되거든요. 일이 많을 때는 야근도 해야 하고요. 다들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동료나 상사에게 저 오늘 시댁 제사라 일찍 가봐야 해요. 또는 저 오늘 시댁 행사라 일찍 가봐야 해요. 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희 회사가 바쁠 때는 정말 정신없이 바쁘거든요. 그리고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이 많기 때문에 절대 소홀히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러한 부분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돈은 당연히 벌어야지. 그런데 제사나 행사가 있을 때는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것이다. 그까짓 회사가 뭐가 중요하니? 뭐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면서 혹시나 제가 바빠서 참석을 못하게 되면 우선 저를 의심부터 했어요. 참, 시어머니는 예전부터 사람을 의심하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시아버지와도 정말 많이 다퉜다고 합니다. 시아버지 회사에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서요. 시아버지가 이혼 이야기를 할 정도로 힘이 들었다고 듣긴 했었는데 그런 일이 저한테까지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네요. 시어머니는 저희 회사에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했어요. 회사 전화번호를 알아낸 방법도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요.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는 회사 전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바빠서 별 생각 없이 회사 전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었어요. 그때는 이런 대참사가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 말이죠. 그랬는데 시어머니는 정말 수시로 전화를 해서는 제가 회사에 있는지 확인을 했어요. 혹시 제가 화장실을 가거나 간식을 사러 가야 해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면 적어도 10분 단위로 전화를 한 것 같아요. 동료나 상사들이 제게 말을 해줬거든요. 수민 씨 친정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회사로 무슨 전화를 그렇게 하는 거야? 요즘은 친정엄마도 그렇게 전화 안 해. 정말 힘들겠다 라며 옆 동료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저는 정말 창피했고요. 그렇게 저는 결국 폭발하게 되었어요. 그날도 야근하느라 몸이 너무 피곤했는데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야근이고 뭐고 시댁으로 쫓아갔어요.
팀장님이랑 동료들에게는 먼저 양해를 구했고 팀장님이 그냥 참으라고 붙잡았지만 저는 시댁으로 갔죠. 시댁은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제가 벨을 누르고 들어가자 남편이 놀라서 자기야 오늘 야근이잖아. 오늘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어떻게 왔어? 라고 물었는데 저는 그런 남편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주방으로 들어가서 그러게 엄청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어머님이 제사에 참석을 안 한다고 자꾸 전화를 해서 그냥 일 다 그만뒀어. 팀장님도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 도대체 집에서 무슨 전화를 그렇게 하는 거냐고. 난 어머님이 말하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집안일이랑 회사 일을 똑바로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일 다 그만뒀어. 그렇다고 자기랑 이혼할 순 없잖아. 라고 단숨에 말을 해버렸고 저녁을 드시고 계시던 시아버지가 저의 말에 방바닥에 젓가락을 떨어뜨리셨어요. 그리고는 시아버지는 뭐야, 시애미가 또 회사로 전화를 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라고 물었고 저는 그런 시아버지에게 글쎄요, 저희 회사에 전화를 왜 한 것인지는 어머니께 물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분명히 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저를 못 믿어서 그러셨던 건 아닐까요? 제가 혹시 일한다고 하고 제사에 참석을 안 하는지 확인하려고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런 저에게 어머 얘 누가 알면 내가 전화를 진짜 많이 한 줄 알겠다. 너 이제 보니 아주 무서운 애구나 라며 호들갑을 떨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어머니에게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러게요. 어머님, 제가 잠깐 간식 사러 간 사이에 전화를 8번 하셨더라고요. 제 옆에 직원이 어머님이 전화를 몇 번 했는지까지 적어놨더라고요.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서 궁금했대요. 도대체 오늘은 전화를 몇 번이나 할까 하고요. 라고 말해버렸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그건 네가 전화를 안 받아서 그랬지. 한 번에 받았으면 내가 다시 전화를 했겠냐? 라고 저에게 소리를 치면서 말을 했어요. 그런 시어머니에게 저 핸드폰 있어요 어머님. 핸드폰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사무실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라고 저도 지지 않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화를 듣고 있던 시아버지가 한마디 하셨는데 지금 며느라가 말이 사실이야? 라고 시어머니에게 물었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표정과 말투에 이미 겁을 먹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제가 맨날 제사에 참석을 안 하니까 넌 며느리가 되었으면 제사에 꼬박꼬박 참석을 해야지. 애가 아주 기본이 안 되어 있잖아 라고 했는데 시아버님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야 이 사람아 그 버릇을 아직도 못 고쳤어? 정말 큰일 날 사람일세 라고 시어머니를 노려보셨어요. 그리고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이럴 거면 죄다 때려쳐. 그놈의 제사가 뭐라고 이 사단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제사를 한 번으로 합치자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들어 처먹지도 않더니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고 힘들게 일하는 애한테 라며 고함을 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지지 않고 무슨 소리야. 제사 잘 안 모셔서 망한 집이 어디 한두 집인 줄 알아?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아니 이 사람아 며느라가는 뭐 때문에 얼굴도 모르는 분들 제사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야 하냐고. 그리고 조상들이 참 좋아하겠다. 직장 간두고 일이 난리가 났는데 당신은 언제쯤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 거야? 라며 상을 걷어차버리셨어요. 그 바람에 상에 있던 음식들이 우르르 다 흩어져 내려왔고 시어머니는 혼비백산이 되어서 음식들을 챙기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었는데 일이 너무 커진 것 같아서 안절부절하고 있었고요. 시아버지는 그런 저에게 아가 너무 미안하구나. 얼른 회사에 가보거라. 나는 너에게 제사를 강요할 생각이 없구나. 제사도 이번까지만 지내고 안 지낼 생각이었어. 요즘같이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굳이 신경 쓸 필요 없다. 어서 가거라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시아버지의 말에 그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만든 것 같아서 또 너무 죄송해요. 라고 말을 했는데 시아버지는 괜찮다. 어차피 한 번은 일어날 일이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상에서 떨어진 음식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정말 생각이 없는 분인 것 같아요. 저에게 너 근데 진짜 회사 그만두지 마라. 너 회사 그만두면 내가 우리 아들 데려올 거니까. 알아서 해라. 내 아들 고생길이 훤한데.
내가 그냥 둘 것 같니? 라고 했어요.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그렇게 시아버지 얼굴이 정말 울그락불그락해졌는데 그런 시아버지 얼굴을 보더니 남편은 얼른 엄마가 무슨 나를 왜 데려가? 나는 평생 수민이랑 살 건데 일단 엄마랑은 절대 안 살 거야. 그리고 내가 무슨 물건이야? 데려오게. 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 뒤로는 시어머니는 저희 회사에 전화를 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핸드폰으로 확인하는데 저는 이제 그 정도는 애교로 이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를 없애버린다는 시아버지 엄포에 더 이상 제게 참석하라는 말도 안 하고요. 물론 저는 일이 없을 때는 꼬박꼬박 참석을 합니다. 여러 사연들을 들으니까 저도 제가 겪었던 일들이 생각나서 사연 보내봅니다. 그럼 다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